양주 별산된 우리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부터 고용관이가 여기부터 그다음에 뾰로로 여기까지 룰루루루 양주 별산대 라고 하는 작품이 지금 우리 수능 특강 202페이지에 있고요. 보조자료는 이따 선생님이 펴달라고 말씀을 드릴 때만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작품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혹시 예습을 해서 미리 한번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동산탈춤 코드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야. 그치? 양반에 대한 비판을 위주로 하는 풍자와 해학 성격의 극작품이고, 특히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뭐 말뚝이도 있고 쇠뚝이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샌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작품의 갈래는 뭐다? 전통극. 그리고 전통극 양식에서 가장 많이 언급돼야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은 뭐냐면 풍자와 해학이라는 거. 그리고 공산도 좀 빡세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알 거야. 언어 유희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도, 말장난을 통해서도 이제 양반에 대한 비판들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뭐 이게 만약 내신 대비라면 이거 뭐 이게 어느 지방에서 연애된 거냐 이런 것까지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수능 준비한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다 건너뛰고 기본적으로 이 작품의 내용적 측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전통극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장면의 단위가 과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거야. 현실적으로 이 작품이 수능에 나온다라고 하는 건 선생님은 물음표를 많이 치겠지만 적어도 모평에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완성이 있는 작품이 맞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총 1과정부터 8과장까지 총 8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챕터들은 각자 무슨 식 구성?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걸 취하고 있지. 그래서 각각의 과장이 무슨 스토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장면들이 독립적인 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한 작품을 보고 나서 다른 작품을 보더라도 내용상 연계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작품의 본질적 재미만 느끼면 된다. 이런 차원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이 이게 선생님 보조자료 여기도 실어놓긴 했었는데, 잠깐만 우리가 보는 장면 얘기만 합시다. 참고로 양주 별산대 놀이가 선생님 지금 8과장이라고 했었는데 8과장이 아닌가? 잠시만요. 확인 좀 해봅시다. 미안해요. 8과장이라고 있었구나, 선생님. 8과장이 아니고 지금 다른 작품이랑 착각했어. 위부터 13과장.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요 녀석이, 우리가 볼 녀석은 11과장 이라고 생각하자. 중요한 건 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비판적 장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그러면 비판의 코드를 잡아가면 될 텐데, 등장인물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 적어도 셋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시죠. 기본적으로 샘님이라는 양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말뚝이라고 하는 비판자, 그리고 하나 더, 이 장면은 쇠뚝이라고 하는 비판자가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이 둘이 이 샘님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학성을 유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일단은 이 등장인물의 성격과 관련해서 다 알고 있는 코드일 거야. 우리 동산탈춤 다들 배웠으니까. 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라고 할까? 허장성세라고 하지. 허세가 가득하고 또 무능한, 하지만 폭력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동산탈춤의 씬을 다 공부했던 친구들은 마지막 장면에 누구였죠? 그 얼굴이 호박 같고 했던 그 친구를 데려오잖아. 취바리지, 그렇지만 취바리를 데리고 왔을 때 걔를 어떻게 하러 가죠? 모가지를 잘라서 밑구녕을 쳐박아버려라라는 표현을 하죠. 어쨌든 양반의 폭력성, 그리고 이 권위와 아직 남아있는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여기서 똑같이 실려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말뚝이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뭐냐? 의문스럽다라는 단어 알고 있나요? 의문스럽다 무슨 뜻이죠? 다 알고 있으면서 짐짓 모르는 척하는 태도를 말하지. 그래서 양반을 약간 뭐랄까 비꼬는 방식으로 조롱하고 풍자하는 인물로서 우리가 말뚝이 중심 인물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반대로 여기 작품에는 쇠뚝이라는 추가 인물이 등장해 있는데, 이 쇠뚝이는 상대적으로 말뚝이에 비해서 직접적 방식으로
양반을 비판한다는 사실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작품 내용 코드에서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문을 읽으면서 각각의 장면들이 어떤 식으로 이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건지 찾는 건데,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지문을 본다고 해서 이 지문의 내용이 그대로 나올 일은 없다. 그리고 아까도 1부터 13과정까지 있다고 했었으니까 전혀 다른 과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문의 어떤 내용 코드를 보면서 그러면 이 챕터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누구지? 하고 두 번째 대상, 비판 대상을 잡아주시고 하나 더 플러스 그 비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혹은 이어가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구절의 의미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구절이 가지고 있는 비유적 혹은 상징적 의미 같은 것들을 뽑아내는 걸 중심으로 지문을 연습해 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한번 우리가 보는 지문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문 가봅시다. 자, 말뚝이랑 양반 일행이 양주 과거를 보러 가던 중에 해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재미난 거 구경했어. 일단 태도부터 걸어먹은 거잖아, 그쵸? 시험 보러 가는 녀석이 재미난 놀이 구경하다가 해 넘어가는 줄 몰랐대요. 그러다가 거처할 곳을 구하지 못하니까 말뚝이가 옆에 있던 새투기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야야, 큰일 났어. 곤란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 댁에 샌님, 서방님, 도룡님 똑같이 3명이죠, 그쵸? 이 3명을 데리고 과거를 보러 가는 중에 산대놀이 구경을 하다가 하루가 저물었는데 라고 표현했어요. 산대놀이를 구경하다가 머물 곳을 잡지 못했다. 근데 이런 멘트 부분도 실은 되게 이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극중 장소와 상연 공간의 뭐 일치라고 해도 괜찮을 거고 동일성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전통극의 특징 중에 하나지. 오케이? 서양의 연극 같은 경우에는 연극의 무대를 가상의 어떤 공간으로 설정을 하고 배경 장식과 배경 어떤 세팅 등을 통해서 거기라고 상정을 해놓고 내용을 이해하잖아.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때? 산대놀이 하고 있는 장면 안에서 양반들이 등장해서 우리가 이거 보느라고 늦었잖아 하면서 자기가 그 공연 장소와 일체화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극중 장소와 상영 공간의 일체화, 일치 이런 것들은 이런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아무튼 임시로 거처할 이막을 찾자라고 했더니 새뚜기가 음역을 정해줄게 한 다음에 놀이판을 여러 번 돌고 나더니 야, 지었대 라고 말을 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극중장소와 상영공간의 일치. 두 번째 특징, 이 장면에서는 특별한 무대장치나 소품이 필요하지 않다는 또 전통극의 특징이 하나 등장하는 거죠. 빙글빙글 돈 다음에 다 지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그렇게 선언되는 순간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관객들이 모두 이제부터 이 장소는 스님들이 머무는 방이 되는 거야, 집이 되는 거야 라고 세팅을 하고 시작한다는 거지. 특징 잡아주시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야, 보아하니 거기 담배도 먹을 듯해서 방 하나 가지고 쓸 수 없어서 안팎사랑이 있는 집을 지었다 라고 말할 때까지는 큰 집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집을 한순간내죠. 자, 그 다음 부분 봐봐. 바깥사랑에는 동그랗게 말뚝을 돼지우리 같이 박고 안은 동그랗게 담을 쌓고 문은 하늘로 냈다 라고 말했어. 말뚝을 이렇게 박아놓고 이 주변에 테두리를 둘러놓고 하늘을 뻥 뚫려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대. 지금 이건 뭐 말하는 거야? 가축의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장면 자체가 양반을 비판하는, 그치? 악의적이라는 말은 좀 그래. 양반에 대한 어떤 조롱의 의미로 가축 우리 같은 집을 지었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말뚝이가 그렇다면 고래랑 같은 기와집이구나 라고 말을 했죠. 가축 우리라고 했는데, 자, 아까 선생님이 말뚝이랑 새뚝이의 근본적인 특징이 한쪽은 약간 조롱하면서 돌려까기를 시전하고 이쪽은 직접적으로 깐다고 했었잖아. 가축우리라고 말했을 때 이 새뚝이가 뭐라고 했었냐면 어떤 단어? 돼지우리 같이라고 표현했어. 돼지우리. 직접적이잖아, 그치? 근데 말뚝이가 방금 이 건물을 지은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길 고래담 같은 기와집이구나. 고래담 같은 기와집이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 장소를 그러하다고 말함으로써 까는 거지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 두 존재의 이 비판의 방식의 차이점이 이 장면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런 것들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문 속에서 뭔가 차이점 요소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출제 요소다라고 선생님 누차 말씀드렸죠. 그럼 기억해 놓자.
자, 아무튼 그 방에 들어가려면 물구나무를 서야겠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장난치는 거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자, 셋뚜기는 앞에 서고 쭉 선생님 쭉쭉 넘어가는 거 잘 따라오세요. 셋뚜기는 앞에 서고 말뚜기는 뒤에 서가지고는 양반을 의망하는 모는 소리를 합니다. 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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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모는 소리야. 모는 소리가 뭐지? 뭔가를 몰이를 하는 거죠. 양떼, 닭이나 뭐 오리떼 이런 것들을 모는 소리. 자, 이렇게 모는 소리를 했다는 얘기는 양반을 가축이나 짐승 따위로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지. 이렇게 구절의 의미 파악해 주시고 말뚝이도 뒤에서 이제 돼지 쫓듯이 두두합니다. 자, 샌님이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아직 참 바보죠. 이게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말뚝아, 야, 이거 누가 정해줬어? 했더니 친구 새뚜기가 정해줬어요 라고 말을 했고 말뚝이가 이제 그 새뚜기를 보고 야, 우리 집 누가 지었어? 어떤 사람이 얻었어? 라고 했더니 해서 말씀하시길래 새뚜기가 얻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럼 걔 좀 보자꾸나 하시는데 네가 한번 와서 만나봐 라고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새뚜기는 야, 내가 양반을 왜 봐? 라고 말을 하고 그 장면에서 말뚝이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너 그렇지 않아. 나중에 벼슬 하려면 꼭 빼야 돼. 벼슬 하려면 양반과 일면식이 있어야 돼. 아는 얼굴이 돼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도 뭐 하고 있는 거야? 당대의 시대 상황을 풍자하고 있는 거죠. 벼슬이라고 하는 건 능력을 위주로, 그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뛰어난 업적이나 능력 같은 걸 위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벼슬 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양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그치? 외관 매직이라든가 그런 세태를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고 갖다 보고 오는데 자, 말뚝이가 쳐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중지하고 나면 말뚝이가 앞으로 와서 이렇게 아니면 새뚜기가 앞으로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내가 가서 양반들 자세히 보니 그놈들은 양반 자식들이 아닌 것 같던데? 샘님을 보니까 도포는 입었으나 전뒷대를 두르고 두부 보자기를 쓰고 꽃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양반의 자식이야? 한량의 자식이지.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딱 우리가 요즘 뭐 CEO 하면은 딱 어떤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장 슈트에다가 이제 깔끔한 넥타이 정도 매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가니까 웬 양아치 새끼가 앉아있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상의 모습을 통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중이고 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그게 전부 다 뭐야? 양반의 자식이 아니고 뭐다? 잡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케이. 지금 또 같은 패턴이 나왔어. 양반을 보고 잡종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멘트를 직접적으로 치는 사람은 누구다? 새쪽이다. 보이죠? 자, 그리고 났더니 말뚝이는 나름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댁이 무척 가난해가지고 빌려 입은 거라 그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뚝이가 또 부르고 새님이 다시 부르고 새님이 너 어디 갔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말뚝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이번엔 말뚝이의 말에 집중을 해봅시다. 제가 새님을 찾으려고 어떻게 했었냐면 서산 낙이 솔질하여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난장을 높게 넣어 가지고 갔어. 안남산, 당남산, 벽계동, 7쾌, 8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고 넘어가서 중간쯤을 보시면 썩 나서서 아래 위로 치더듬고 내리더듬어도 샘님의 새끼라고 하는 건 개새끼 한 마리도 없기에 라고 말을 하고 있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샘님이야. 근데 내가 샘님을 아무리 찾아봐도 샘님 새끼 비슷한 것도 없던데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지. 이거는 너는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하는 거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멘트잖아. 그쵸? 오케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문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대상을 비판하는 태도가 똑같이 나와 있다는 거 어려운 멘트는 아니죠. 다만 지금 이 부분에서는 과장이라든가 그렇지? 그 다음에 열거 이런 방식으로 비유적으로 대상을 비판하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 거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거고 여기가 새뚜기의 직접적인 잡종이라는 다 비아냥이었다면 이쪽은 말뚜기의 진짜 새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짜 양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멘트를 치는 걸 비교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빨리빨리 넘어갈게. 다음 중락 다음으로 넘어가면 말뚜기가 새뚜기를 이제 잡아들이라고 했다고 데리고 가려고 하죠. 그랬는데 새님이 야, 그놈의 대가리는 정주나리를 갔다 왔어 하면서 뭐야? 머리가 산발하고 어지러운 상태니까 무슨 전쟁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했더니 말뚜기가 또 비아냥하는 거야. 이놈의 대가리가 하도 험상스러워서 새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실까봐 내가 거꾸로 잡아왔어요 라고 말을 하니 새님이 뭐라고 하냐? 그놈의 머리를 빼다가 밑구녕에 꽉 박아버려 라고 말하고 있죠. 그치? 이건 뭐를 말해야 되는 부분?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난 거야? 양반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양반의 말을 통해서 이 횡포와 또 무시무시한 말이 뭐가 있을까? 무자비야? 뭐 좋다. 무자비야.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존재에 의한 양반의 비판,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양반의 자기 자신의 발언으로 인한 양반에 대한 비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자, 나머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니까 굳이 언급하진 않을 거야. 뒤에 아버지라는 글자로 이제 말장난치는 얘기가 나올 거야. 뭐 어쨌든 이렇게 별산된 놀이, 무슨 탈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전통국의 특징과 관련된 요소와 관련돼서 문제를 내릴 가능성이 하나, 두 번째, 이 비판의 의도를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정리하는 문제 하나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른 장면들이 나오더라도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지금 보조자료에 우리가 봐야 되는 지문 외에 또 다른 장면들이 실려있는 지문도 실어놨을 거야. 예를 들어 7과장, 선생님 보조자료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7과장의 샌님춤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서 여기도 똑같아요. 구조를 보면 샌님이 있고 새뚜기가 있고 말뚜기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인물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비아냥거릴지 우리는 대충 예측이 가능하잖아. 그쵸?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도 충분할 테니까 굳이 언급하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양주 별산된 놀이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필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박지원의 수레제도라고 하는 글입니다. 바로 이어서 갈게요. 빨리빨리 가자. 할 게 너무 많아. 선생님 지금 요즘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독서 지문 뭐뭐 할까 선별 작업에 들어갔는데 애매해. 선생님 욕심 같아서는 다 건드리고 싶거든. 근데 또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한 다음에 좀 선별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뒷장에 있는 부분 안 해주세요. 어떤 거? 첫 번째 질문 뒷장에 첫 번째 질문 뒷장에 있는 거는 뭘 말하는 거야? 204쪽에 204쪽?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 아버지와 관련된 말장난하는 부분인데 거의 유사한 패턴이라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거 그냥 언어 유희입니다. 그죠? 언어 유희 모르는 사람 없죠? 넘어갑시다. 자, 바로 수레제도로 넘어갑시다. 하나하나 다 건드려가자 우리가 끝이 안 나서 좀 약간 솔직히 선생님도 인정. 어거지로 막 끌고 가는 거야. 강제 캐리하는 중이야. 선생님도.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알지 하고 넘어갔는데 순간적으로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었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냥 궁금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자, 어쨌든 수레제도라고 하는 고전 수필을 볼 거야. 그런데 일단은 수필이라는 관례 자체가 예전에 수능이란다. 모평에서 어떻게 건드려졌는지를 생각해 보자면, 솔직히 이 작품도 출제 가능성 자체로 보자면 조금 물음표는 쳐지는 것도 사실이긴 해. 근데 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과거 작품 중에 2020학년도였을 거야. 그 여러분들 수능 특강 교재 안에 용풍이라고 하는 고전 수필이 실려 있었어요. 이때 용풍이 무슨 뜻이냐면, 용은 게으름이라는 뜻이고 풍은 풍자한다는 뜻이야.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작품이 완전히 처음이라면, 참고로 지금 이게 몇 년도? 2020학년도라고 했었지? 최근 3개년 기출입니다. 처음 듣는다면 지금 나 기출 안 돼 있는 거야, 그지? 뭐 어쨌든 그럼 이건 뭐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녀석을 풍자하는 내용의 수필이다라고 알고 선생님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육모평에 뭐가 나오냐면 용풍이 아니라 조용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고전 수필이 나왔어. 근데 이건 또 뭐냐면, 조는 돕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뭔가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야. 용이 아까 게으름이랬지? 그럼 이건 뭐예요? 게으름의 강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게으름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그 지문 속에서는 고요함이라고 번역을 하거든. 시세에 휘둘리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 그걸 게으름이라고 불렀고, 그런 덕분에 세상을 좀 더 넓게 관찰할 수 있고 세상의 어떤 번잡함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거든. 됐지?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의 연계점은 결론적으로 하나의 게으름이라는 코드이긴 한데, 그 대상에 대해서 자, 두 녀석의 공통점은 소재가 같은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소재에 대해서 작가가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를 비교한다는 게 핵심 아닌가? 그리고 선생님이 수필 작품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 소재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해야 된다. 그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필 작품이든 낯설든 낯설지 않든 뭐 알고 있는 작품이라 좀 빠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 그래서 수필이 나오면 항상 두 가지만 찾으려고 노력해. 중심 소재가 뭔가, 그리고 그 중심 소재를
작가는 어떻게 언급하고 취급하고 있는가 이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지? 그런데 솔직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누구? 박지원이야. 박지원이 뭐 하는 사람? 실학서 산 거지. 그지? 뭐 이 작품 말고도 수없이 많은 수필 작품들 일야 구도학 이런 것들 배운 사람 있을 거야. 그치? 하룻밤 9번 강원는 이야기 아니면 뭐 통곡할 만한 자리 들어본 적 있죠? 이런 수필도 있고 양반전, 호재, 허생전 뭐 말하면 입 아픈 작품들도 많이 있어서 핵심은 뭐다? 실학사상가라는 거. 실학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다? 양반들의 탁상 공론에 대한 비판이야. 그치? 자, 이건 이퀄 양반들의 탁상 공론에 대한 비판이야. 참고로 조심하실 건 박지원이 그렇다고 해서 양반이라는 계급 체계 자체를 거부한 건 절대 아닙니다. 허생전이나 양반전의 틀을 보시면 중요한 건 이 양반이라는 녀석들이 세상을 리드해줘야 되는데 리드하는 공간에서 괜히 공정할 맹자를만 따지고 있고 현실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현실 문제에 눈 떠야 한다라고 바라보는 게 박지원의 핵심 입장이고 그 과정에서 양반은 사라져야 될 적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반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한다는 거 그건 조심해 주십시오. 오케이? 뭐 어쨌든 간에 제목이 박지원이라고 하는 실학자에 의해서 수레제도라는 글이 쓰였다는 걸 판단하자면 아마도 이 수레 그러니까 뭐 산물의 유통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한 글이 아닐까라고 바로 예상이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대로 실제로 실려 있고요. 자, 어쨌든 열아이의 일부인 수레제도라는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나가면서 자, 뭘 찾아내는 거? 소재와 태도 찾아내는 거. 이거를 같이 따라와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첫 번째 구절부터 가봅시다. 수레는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전투에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열거법 뭐 이런 거 당연한 거 넘어가자. 그래도 할까? 수필에서 중요한 건 개성. 이 개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이게 무조건 1번 문제. 그리고 무조건 등장하는 문제다. 근데 말 나온 김에 여기까지 그냥 같이 하자. 수필 단독으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거 본 적 없지? 응. 기본적으로 갈래부캅의 형식으로 출제되는데 극이 있으면 수필이 없고 수필이 있으면 극이 없는 방식으로 많이 취해지죠. 이때 수필은 보통 뭐랑 묶어? 운문갈래랑 많이 묶어. 고전시가가 됐든 현대시가 됐든. 참고로 물론 요즘 트렌드는 현대시 쪽에 묶는 거야. 근데 그때 이 두 개를 묶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작가의 개성을 드러내는 주요 방식 중에 하나가 뭐기 때문이다? 표현 방식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대상도 간결체나 만연체라고 하는 차이점을 통해서 드러낼 수도 있고 또 지문 속에 어떤 지문을 구성하는 방식, 수사법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변별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문제화되는 거고 표현상 특징이니까 이거는 뭐랑 연결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 파트의 첫 번째 문제 위 작품의 표현상 특징 요소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 문제의 형태로 많이 등장해.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대로 여기선 열거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면 좋겠지. 오케이? 그냥 수레는 좋은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수레에는 이런 차 저런 차 이런 차가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자, 그런 식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창졸간에 지금 당장 모두 얘기할 수는 없고 사람이 타는 수레와 짐을 싣는 수레는 민생과 관계되어 먼저 힘써야 할 것이므로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자, 소재 벌써 그냥 대놓고 등장하지 않았어? 수레야. 근데 수레는 되게 많은 종류가 있지만 이 중에서 나는 사람이 타는 수레와 물건을 싣기 위한 수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해 라고 두 가지로 일단 선언하고 시작을 했네요. 계속 나는 전에 이 홍대용이나 이광용 그치? 전부 다 그 유명한 실학자들이에요. 와 함께 수레제도의 강론, 해설을 하고 토론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수레제도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궤, 바퀴와 바퀴 사이의 간격을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했어. 자, 수레에서 해야 될 일 자신의 주장입니다. 뭐죠? 궤를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 그럼 이 사람의 주장의 근거가 나오겠지? 지금 이 글은 수필인데 마치 글을 뭐라고 해야 될까? 논설문회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쵸? 나의 주장은 이러하다. 이것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개편할 땐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어. 수필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갈래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 나와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쵸? 시처럼 써도 되고 소설처럼 써도 됩니다. 자, 왜 그런가 볼까? 중용에서 말하는 이른바 수레과 바퀴의 간격이 같다는 뜻의 거동계가 이것인데 두 바퀴의 간격을 제멋대로 넓게 하거나 좁게 한다면 길의 바퀴 자국이 어떻게 한 가지 틀에 들어갈 수 있으랴라고 말했어. 뭘 위해서였던 거야? 길에 바퀴 자국이 하나로 일관되게 나게 하기 위해서야. 그럼 또 이게 또 왜 중요할까? 지금 길을 따라 천리길을 오가면서 매일같이 수많은 수레를 보지만 참고로 이때 지금이라고 하는 건 언제를 말하는 거야? 지금 이 글이 열아일기 일부라고 했었죠.
너무 유명한 글이죠. 열하일기의 내용이 뭐죠? 어디를 갔다 오는 계획이야? 청나라를 유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야구 도하기 같은 작품들도 다 이때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장소는 청나라 그리고 중국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수레를 보는데 앞에 수레나 뒤에 수레가 동일하게 하나의 바퀴 자국을 따라가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미리 짜지 않고도 갖게 되는 것을 일러 한 수레바퀴 자국의 자국이라는 뜻의 일철이라고 말하고 뒤에 오는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의 행적을 일러 전철이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부터 온 말이라고 보는 거 새롭게 깨달았죠. 그의 전철을 밟다 이런 식의 표현. 도성의 문턱에 바퀴가 닿는 곳에는 온프각의 홈통이 생기는데 맹자에서 말하는 성문 수레바퀴 자국이 이거야.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길의 바퀴 자국이 통일되면 뭐가 좋다는 거야? 통행에 유리해진다는 거지. 오케이? 하나로 통일되면 그 궤적을 따라서 유통 경로가 되게 활성화되고 좀 집안이 단단하게 다져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송을 할 수 있다. 그 말하고 싶은 건가 보다. 그죠? 그래서 중국은 이런 상태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찍이 수레가 없었고 아직 바퀴가 완전히 둥글지도 않았으며 바퀴 자국이 하나의 궤짝이 궤에 들지도 않으니 이는 수레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아하, 지금 뭐 하고 있어? 별표 중국의 현실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대조하고 있죠? 오케이? 봐봐. 여기서 열거 체크했었고 여기서 대조 체크하고 있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수레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주장이었던 거고 그치? 이런 걸 찾아나가면서 읽으면 어떤 스피릿은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는 게 중요한 거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험준하고 산이 많아서 수레를 움직이기가 힘들어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길이 안 닦여 있을 뿐이라는 거야. 그러면 길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느냐?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하면 되는 거지. 무슨 토목공사 할 필요 없잖아. 그럼 그 형성의 방법은 뭐다? 수레 바퀴에 통만 통일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되게 현명한 글이죠. 자, 계속 국가에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길이 닦이지 않을 뿐이고 수레가 다니게 된다면 길은 저절로 뚫리게 마련이 어찌 길거리가 좁다거나 고갯머리가 높음을 걱정하겠는가? 그쵸? 지금 무슨 법? 서리법이야. 그치? 서리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길이 닦이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지형과 지세의 험준함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수레 궤의 통일이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죠. 오케이. 계속 중용에서 말한 수레와 배가 이르는 곳,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곳이라는 것은 바로 아무리 멀더라도 수레가 이르는 곳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 즉 수레는 유용하다. 어디든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수월하게 사람과 물자를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이것을 이 녀석의 어떤 이동이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거네. 됐죠? 계속 중국에도 검각이라는 곳에는 9구비가 되는 험한 길이 있고 태양산에는 양의 창자처럼 위태한 재가 없는 곳은 아니지만 언덕이라는 뜻이죠. 역시 수레가 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 지금 이번에서는 요거다 그냥 오른쪽에 이었을까? 세 번째, 중국의 어떤 험준한 지형이나 산에 뭘 들었어? 예시를 들었지. 지금 벌써 4개야. 문제 하나 나왔잖아. 다음 중 위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현상 특징 요소를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오케이? 어떠한 구절을 통해 뭘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다른 거랑 비교하면 여기서 몇 개가 선택이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계속 이 때문에 여러 지방에서 먼 곳이라도 식솔들을 이끌고 부임하는 관리들이 수레바퀴를 서로 부딪혀 가기를 마치 자신의 마당을 밟고 가듯 하는데 뭐예요? 마당을 밟는 것처럼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죠. 이동 경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수레가 되는 굉음이 마치 구름도 없는 백주 대낮의 뇌성병력 같아. 오케이? 중국은 쉽게 이동해. 어딜 가더라도.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지형탐만 하고 있는가? 계속 지금 우리가 지나왔던 이런 고기의 비탈글이 우리나라보다 덜했던가? 그렇지 않다. 오케이? 또 그 바위가 가로막고 험준함은 우리가 다 눈으로 본 것인데 그렇다고 중국 사람들이 수레를 없애버리고 차라리 안 다녀버렸을까? 아니라는 얘기죠. 중국의 풍부한 재화와 물건이 어느 한 곳에 막혀있지 않고 사방에 흩어져 다닐 수 있는 까닭은 모두 수레를 타용하는 이점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거죠. 바로 수레를 원활하게 이용함으로써 뭘 할 수 있다? 재화가
풍부하게 흩어져 다닐 수 있다는 거야. 재화의 유동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이 녀석이 이 녀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지금 당장의 효과를 따져보더라도 우리 사신 일행이 모든 편안을 없애고 우리가 만든 수레에 우리 물건을 싣고 바로 북경까지 닿는다면 편리할 텐데 무엇을 꺼려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지? 우리나라와 중국이 그냥 중국에 이미 길들이 있으니 거기다 수레와 갯장만 그 배만 통일해서 우리나라로 이어지는 길만 이어지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빠르고 수월하게 다닐 수 있을 텐데 왜 이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죠. 영남 지방 아이들은 새우젓을 모르고 관동 사람들은 산사나무 열매를 절여서 간장을 대신하고 서북 사람들은 감과 귤을 구분하지 못하고 바닷가 사람들은 생선 차자를 밭에 거름으로 쓰고 있고요. 오케이? 자, 이게 전부 다 뭐의 현실이야? 유통이 단절됐기 때문이죠. 특히 뭐 썩어버리거나, 그죠? 유통 과정에서 상할 수 있는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오는 데만 몇 나절이 걸리니까 아예 전송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유동성이 활발해지면, 즉 길이 잘 닦이면 어떤 물자든 쉽게 오갈 수 있으니까 다양한 물물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다양한 물물에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국력은 올라가는 것이고, 이번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 예시들이지. 좀 넘어갈게. 요런 게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사람이 날마다 필요한 물건들로서 서로 바꾸어 서서 도움을 주는 것이니 누가 싫다 할 것인가? 그쵸? 유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쵸? 그러나 이 지방에서는 천한 것이 저 지방에서는 귀하고 이름만 들었을 뿐 물건을 볼 수 없는 까닭은 대체 무엇인가? 이는 곧 가져올 힘이 없는 까닭이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가져올 힘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지칭하는 거다? 수레. 그치? 가져올 힘은 수레를 말하는 거야. 수레가 없기 때문이야. 사방 수천리밖에 되지 않은 좁은 강토에서도 백성들의 삶살이가 이토록 가난한 까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내에 수레가 다니지 않기 때문이야. 즉, 이 재화의 유동성이 확보되면 세 번째 주장이네요. 국가의 백성들이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까지 이끌었네요. 즉, 이 글에서 주안점은 수레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 수레에 대한 얘기를 한 건 맞으니까. 근데 이 글에 담겨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 왜 이런 걸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백성의 삶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던 거다. 그치? 이 숨어있는 전제 조건도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쵸?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자. 수레가 왜 못 다니는 거야? 바로 선비와 벼슬아치들의 죄다. 선비와 벼슬아치는 양반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반을 비판하는 게 양반 꺼져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사대부들이 평생 읽는다는 글은 규례라고 하는 성인의 저술인데 거기에는 거인, 윤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저 입으로 외울 뿐이고 정작 수레를 만드는 법 그리고 수레를 부리는 기술이 어떠한지 하는 연구는 없어. 소위 건성으로 읽는 풍월일 뿐이니. 이거 중요한 말이죠. 건성으로 읽는 풍월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뭘 말하는 거야? 이 양반들의 어떤 뭐랄까 비실용적 학문의 입장인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구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문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 자, 중략 넘어가고, 누에고치를 켜는 수레인 소차는 더욱 규모에서 본받아야 돼. 참고로 지금 이거는 당연히 전제 조건은 이 작품의 작가인 박지원이 실제로 이런 소차라는 대상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겠죠? 중국에는 누에 뽑는 수레가 따로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에는 그치 치킨을 돌리는 수레가 따로 있는 것처럼 중국에는 그런 수레가 따로 있어. 큰 톱니바퀴로 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드는데 소차는 이렇게 생겼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돼. 결론적으로는 그 마지막 단락 가는 실과 거친 실이 같이 나올 염려가 없지. 그리고 나서 이 고치가 쇠구멍을 지나서 깨끗하게 한 줄로 통일된 상태로 나오게 되고 그 녀석은 바로 배틀에 올려서 사용해도 되는 것이지. 그치? 자, 지금 여기서 뭐 한 거야? 선생님 그냥 빨리 넘어갔어. 소차라는 대상에 이번에는 뭐 읽은 거야? 예시를 통해서 뭘 보여줬어? 작동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죠. 단순히 소차라는 게 있어. 훌륭해. 우리나라도 본받아야 돼. 라고 말하고 끝난 게 아니야. 본인 스스로가 그 작동 대상의 어떤 작동 원리를 탐구하고 있고 이런 탐구적 자세를 가지고 글을
써가고 지문을 학문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뭐다? 실학이라는 입장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실학자의 입장이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중국은 이런 식이야. 그런데 마지막 단락. 우리나라에서 고치를 켜는 법은 오직 손으로 당겨서 훌치는 것만 알지. 그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다 그냥 수작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레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명주실이 당연히 사람 손을 타는 거니까 천연적이고 자연스러운 품새가 없어지는 거고, 빼는 속도가 일정치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줄의 어떤 실의 굵기도 제멋대로 이미하면서 마지막에는 실거고치가 안정되지 않는 상태가 되고 광택도 잃어버리고 알매 부스러기가 그 구멍을 틀어막아서 힘들게 하다 보니까 입과 손가락이 함께 고생을 한다 하면서, 그치?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수작업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박지원은 기본적으로 자신은 수레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전격적으로 도입되어야 된다. 양반들의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서 실용적인 학문을 통해 백성의 삶의 윤택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의식이 담겨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참고로 이거 다 알고 있겠지만 이런 식의 태도들, 즉 학문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태도를 우리는 사자성어로 이용후생, 하나 더 있지? 하나 더. 실, 사, 구, 시의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용어도 정말 기본적인 사자성어니까 선택지 중에서 하나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 더 얘기를 할 게 있어.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주제의 동일성을 가지고 연계를 했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지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보조자료에 박지원의 다른 수필 작품들을 몇 편 더 실어놨어요. 한 3편 실어놨을 거야. 보조자료 잠깐만 열어보자. 이번에는 페이지 넣어놨어요. 15페이지를 열면, 자, 같이 찾아보자. 펼쳐보자. 다 아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다 수업을 할 게 아니고 언급만 좀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자, 무슨 작품 있습니까? 일야구 도하기. 선생님이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그 작품이죠.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무슨 얘기야?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넌 경험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실사고시나 이용훈생이라고 하는 측면이 이 작품은 술의 이야기처럼 뭔가 현실적인 측면이 강조된 건 아니지만 이 글 자체는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보는 것만 믿고 내가 듣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를 설명하는 글이거든요. 일야 하룻밤에 9번 도하 강을 건넌 거야. 근데 그 작품의 지문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낮에 이 강을 건널 땐 당장이라도 빠져 죽을 것처럼 느껴가지고 덜덜덜덜하고 되게 두려워했었는데 한밤중에 갈 때는 또 반대로 이제 막 물소리가 콱 하고 들려오니까 막 무서워 죽는 줄 알았는데 이걸 자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나는 배 위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어. 오케이? 그리고 또 느끼게 된 거죠. 우리가 낮에 뭔가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건 내가 그걸 보았기 때문인 거고, 내가 밤에 그 천둥소리 같은 물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움을 들었던 이유는 그걸 들었기 때문인 거야. 근데 보는 것과 듣는 것과는 달리 내 몸은 자연스럽게 건너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마음 자세의 중요함이 더 크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글이니까 결국에 이 작품도 관찰 중심이야. 오케이? 그냥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쓴 글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무슨 사건을 겪어요. 지금 이글도 마찬가지지. 고전 수필의 일반적 특성이 뭔데요? 체험 플러스 교훈이잖아. 여기서도 중국의 어떤 수레제도에 대한 체험이 있었고 그 체험에 대해서 자신이 느낀 교훈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글도 마찬가지로 그 강을 건넌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우쳐야 되는 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글이다 정도까지만 전반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문과 관련해서 중심 잡아야 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은 지문 속에 나와 있을 테니까 특히 이런 거 잘 읽어주세요. 16페이지 보면 왼쪽 하단에 일야구도에게서 보여주는 바람직한 인간상 같은 것이 나와 있어. 선생님이 지문 읽을 때 뭐가 중요하다? 차이점, 요소가 나타나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상반되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설명을 하고 있지. 하나는 인간의 외물에 매인 사람, 즉 외적인 것에 끌려가는 사람. 오케이? 반대로 대조를 이루는 두 번째 인물은 외물에 초연한 사람. 그 사람을 뛰어넘고 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내적인 측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자세를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지문 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미리 염두에 두시고 한 번쯤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뒤를 넘어가면 어디 갔니? 보자. 19페이지에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글도 있을 거야. 이거 되게 유명하죠? 국어 교과서에 많이 실리잖아. 수필하면 대표적으로 배우는 작품 중에 하나지. 이 글의 내용은 이거잖아.
우리는 기본적으로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울음이라고 하는 어떤 정서가 촉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참고로 이 글에서 말하는 바는 이 글에서 체험은 뭐냐면 광활한 요동벌판이었어. 아무리 멀리 들여다봐도 지평선밖에 보이지 않아.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을 제외하고 생각해 볼게. 건물을 제외하고 주변 한 바퀴 삥 둘러보면 반드시 언제 한 번은 산에 막힐 거야. 그죠? 우리나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근데 중국에는 거대한 벌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땅덩이보다 넓은 벌판이 있으니까 지평선이 완전히 광활하잖아. 근데 그 광활한 지평선을 바라보더니 얘가 박지원이 뭐라고 말하죠? 아 울고 싶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 상관 물어보죠. 왜 울어야 되지? 여기서 감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아 그건 너의 착각이다. 우리 인간의 7정이라는 게 있는데 희, 노, 애락, 애, 오, 욕 그치? 기쁨, 슬픔, 뭐 반가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 뭐 어쨌든 반가움은 아니야. 아무튼 간에 이런 감정들 중에서 사람들은 슬픔에 대해서만 이제 눈물을 흘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아이가 태어날 때 왜 우는가? 사람들은 기쁨에 절었을 때 왜 우는가를 생각해보면 모든 감정에서 다 울음이 유발될 수 있다. 뭐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참고로 이 지문에서 차이점 요소는 통념과 그에 대한 반박이야. 그걸 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통념, 우리는 슬퍼야만 눈물을 흘린다. 근데 개성적인 인식, 아니야. 우리는 모든 감정으로부터 울음을 촉발할 수 있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차이점. 오케이? 쌤이 지금 지문별 핵심 차이점을 짚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잘 짚어놓고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 참고로 그러한 얘기가 저기 요거는 22페이지에 예쁘게 표로 정리되어 있을 거야. 22페이지 왼쪽에 동곡할 만한 자리에 독특한 발상과 참신한 표현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의 거기 부분에 마킹 좀 잘해 놓으시고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자, 다 하지 못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술에 대하여라고 하는 글도 실어놨습니다. 자, 요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랄까 마술 같은 것들인데 지금 옆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국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어떤 마술사의 쇼를 본 거지. 그리고 그 쇼를 보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요술이나 마술에 서성뜨는 이유는 뭐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럼 참고로 이 작품의 내용 자체가 뭐랑 비슷하다? 일야구도학이랑 비슷하죠. 그죠? 잠깐만. 맞지. 일야구도학이랑 비슷하죠. 자, 그런 정도의 얘기니까 솔직히 이거 그냥 글로만 읽어봐도 될 거야.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니까 이것도 세 번째 지문도 역시 똑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잖아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판단을 하고 일단은 두 번째 챕터 박지원의 수레지도에 대한 글까지 빨리 마무리 지었습니다. 겁내 빨리 했죠? 자, 잠깐 좀 쉬었다가 뒤쪽에 있는 이제 통곡헌기하고 낙치설. 참고로 통곡헌기와 낙치설 모두 한 이 최근 3개년 수능 특강 안에 다 실렸던 작품들이거든. 또 한 번씩 언급해야 되는 작품들이 맞으니까 이 정도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갈게요.